제가 정답을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외우세요. 자, 외워요. 네. 이건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뭐 재무부 장관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약달러를 원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제 금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경우가 수십 년에 한 번씩 이제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이 발생을 한 시기다. 그러면 금이 각광받는 패러다임이란 건 뭐냐? 그것은 이제 기존의 그 세계 질서가 무너질 때, 이때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에. 러시아는 이미 외환보유고를 다 금으로 바꿔놨고, 왜냐면 미국이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많이 사고 있죠.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이 금을 많이 사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실제로는 10배 정도 더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뭐 뉴스에서 중국 뭐 인민은행이 금을 뭐 얼마 샀대더라. 그럼 그거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인덱스로 금 가격을 좀 추론해낼 수 있을까? 적어도 동행하는 면에서 해보니까.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환율과 물가는 요동치고 AI 위기론까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역사와 데이터로 무장한 경제 전문가 DB증권 문홍철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무장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역사 좋아하시잖아요. 예. 뭐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도 무지 큰 것 같아요. 특히 인간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역사에 대해서 좀 기본 소양은 가지고 가시고, 우리가 학교에서 맨날 시험 보려고 외우는 그런 역사 말고 인간을 알 수 있는 역사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문 팀장님이랑 방송하다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네. 새롭게 옛날 일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알면 인간의 반복되는 역사적, 금융적, 가격적 패턴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가장 핫한 네. 금, 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금운동 메달. 금운동 네. 하나 받으면 총 몇백만 원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던데 금이 요새 강한데 예. 이 흐름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뉴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동성이라든가 혹은 뭐 안전자산이라든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을 조사한 입장에서 금은 안전자산도 아니고 유동성이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과거 뭐 40년 대비 경제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제 규모 커진 것만큼 뭐 집값도 올라야 되겠죠. 짜장면 값도 올라야 되겠고, 그냥 그게 유동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지금 와서 유동성 때문에 금값이 최근에 오른 게 한 2년 동안에 막 따블 났는데 그게 유동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원래 금에 가장 좀 영향이 있는 지표, 이건 이제 맞는 지표, 뭐가 있냐면 달러에 주로 반대로 갑니다. 달러에 그렇게 반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반대로 가는데 지금도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2년, 3년 사이에 깨져가지고 그냥 달러가 뭐 약하든 강하든 그냥 지 혼자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금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경우가 수십 년에 한 번씩 이제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러한 패러다임이 발생을 한 시기다. 그러면 금이 각광받는 패러다임이란 건 뭐냐? 그것은 이제 기존의 그 세계 질서가 무너질 때, 이때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그 세계 질서가 현재 세계 질서가 만들어진 건 이제 2차 대전 직후고요. 이제 그 전에는 새로운 질서가 이제 있었는데 뭐 그때는 다들 기억이 없으실 테니까 뭐 역사도 모를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사실 얘기하고 싶은데 뭐 얘기해봐야 이제 그 기억이 없으실 테니까. 그러면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하나의 세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세계라는 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미국 중심의 세계가 잠깐 흔들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언제 한번 흔들렸냐면 그 70년대. 그때 달러 체제가 흔들렸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뭐 달러 체제가 흔들리네 마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70년대에 비하면 그래도 좀 마일드한 편이고 70년대에 달러 체제가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 금이 거의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70년대 10년 동안. 그때 아버지가 금을 좀 사놓으시지 70년대면. 그때 금을 사셨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의 개인 소유가 금지됐습니다. 70년대에 달러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금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정부는 무력을 갖고 있잖아요. 감히
국가가 발행한 달러를 안 쓰고 금을 축자한다고? 오이씨, 일로 와. 가택 수색까지 그때 하고 막 그랬던 거 네,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을 뭐 잘 숨겨놓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전부 몰수했습니다. 국가가 미국이 그렇죠. 자유주의 미국이. 미국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나고서 이제 미국이 이제 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글로벌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는 거 아니냐, 혹은 불안해진다 이런 거 있죠.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게 새로운 적이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소련이라는 적이 이제 없어져서 이제 세계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9.11 테러 이후에 세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2001년부터 또 10년 동안 금이 6배가 올랐습니다.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다들 아시잖아요. 세계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세계 체제는 제가 말씀드린 70년대 달러 체제와 2001년의 새로운 테러리즘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죠.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왜냐하면 기존의 달러 체제라는 것도 결국 미국이 그걸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달러 체제 계속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테러와의 전쟁도 지금 뭐 테러와의 전쟁은 사실상 미국은 이제 테러보다는 대중국 압박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미국의 세계 질서 변화는 과거의 짜잘짜잘한, 뭐 그것도 짜잘짜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변화보다는 좀 더 큰 2차 대전 이후에 큰 질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각자 도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각자 도생일 때는 금을 서로 이제 축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러시아는 이미 외환보유고를 다 금으로 바꿔놨고, 왜냐면 미국이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많이 사고 있죠.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이 금을 많이 사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실제로는 10배 정도 더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뭐 뉴스에서 중국 뭐 인민은행이 금을 뭐 얼마 샀대더라. 그럼 그거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인덱스로 금 가격을 좀 추론해낼 수 있을까? 적어도 동행하는 면에서 해보니까 이제 그 군사비 지출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지출, 특히 미국. 사실 미국 군사비 지출이 전 세계 지출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얼마느냐를 전년 대비 퍼센트로 하고 그걸 금이랑 그려보면 둘이 뭐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한 최근 80년이죠? 그래프. 노란색이 금, 네. 전년비. 그리고 녹색이 군사비 지출, 전년비. 보시면 시차를 두고서 둘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 평화 오고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국제 분쟁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금 팔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전쟁 날 거고, 미중 간에 보니까 진짜 대만에서 뭐 전쟁을 할 것 같고 뭐 거기에 뭐 한국도 말려 들어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사야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뭐 꾸준히 사셔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은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이 변동성이 되게 크더라고요. 이게 그 은이 지금만큼 원래 그래요. 원래 아. 그 옛날에 은이 그 80년대 초반에 고점을 한번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점이 60불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60불을 치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뭐 100불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고점을 회복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전고점 회복하는데 50년 걸렸습니다. 금은 안 그런데 은은 전고점 회복하는데 뭐 50년씩 걸려요. 그래서 은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주식도 그래. 우량주가 있고 좀 비우량주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우량주가 먼저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량주를 못 샀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왔으니까. 그러면 우량주 사고 싶은데 못 샀어. 그러면 비우량주를 찾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비우량주에 엄청 이독성이 몰립니다. 그럼 얘가 폭등을 해버려요. 뛰는 거죠. 폭등을. 그게 은이 이제 금이 우량주고 은이 이제 비우량주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비우량주잖아요. 우량주보다 실적도 안 나오고 변동성도 크단 말이에요. 시적 변동성도 좀 띨띨한 애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의 기대가 꺾이면 얘가 빠르게 꺾입니다. 빠르게. 그래서 저는 이 금은 나중에 빠져도 뭐 전저점보다 그래도 좀 위에서 뭐 계속 유지가 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은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은은 그냥 한번 빠지면 그냥 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량주와 비우량주의 좀 특징인데, 그러면서 저는 은은 너무 좀 위험성이 크다. 그보단 금을 좀 더 하시고, 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현물, KLX 금현물, 그러니까 ETF가 아니라 네. KLX 금현물로 하셔야 세금이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금현물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이 국제 금시세 대비해서 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평소에 한 1, 2%일 때는 그냥 사도 되는데 뭐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5% 이상씩 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땐 조금 기다렸다가 프리미엄이 꺼지면 사시는 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금은 오르는데 예. 비트코인은 또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뭐 둘 다 하나는 실물 안전자산, 하나는 예. 디지털 안전자산이라는 예, 그렇죠. 표현을 써왔었는데 그죠. 왜 이렇게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적인 혹은 금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조건은 실제로 안전자산을 혹은 이제 금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비트코인을 해야 가격이 금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러려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예, 마치 주식을 하시듯이 앞으로 가격 상승이 이제 왕창 있을 거니까 난 레버리지로 땡겨서 가격 상승 혹은 뭐 하락에 베팅하겠다 이런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성향이 약간 금과 유사하다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가격은 미국의 S&P 혹은 나스닥이랑 되게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좀 복합적이다. 분명히 성향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얘를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금이랑 성향이 좀 다른 게 아직까지는 있다. 물론 나중에는 뭐 금처럼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이쪽은 4년 사이클 주기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4년 사이클 주기가 비트코인이 끝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이 이제 반감기였었지 않습니까? 24년일 겁니다, 아마. 그럼 이제 반감기가 오고 나서 대략 뭐 플러스 몇 개월 후, 보통 뭐 12개월, 뭐 16개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개월 수 후에 이제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또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겨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작년에 고점을 딱 시기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윈터로 들어가서 딱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가격의 힘을 받기가 좀 힘든. 그럼 언제 다시 힘을 받냐? 다시 이제 28년 반감기가 다시 오면 뭐 29년쯤에 뭐 다시 올라가든지. 그런데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오휴 너무 시간이 오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힘든 거고. 그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거대한 고래 이분들이 뭐 10년, 15년씩 들고 있다가 이번 뭐 10만 불 언저리에서 이제 상당량을 이제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안 팔았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요즘은 이분들이 파니까 이제 수급상 좀 하락하는 압력을 꾸준히 좀 받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외부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요? 그거는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핑계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 핑계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쪽은 양자컴에 그러니까 양자컴이 될지 안 될지 뭐 저도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양자컴에 대해서는 다소 아직 대응할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봐요. 다만 이제 외부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너무 좀 나이브하게 뭐 순진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도 양자 컴퓨터 잘 몰라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뭐 30년 후에 뭐 사실 젠슨 황 회장이 뭐 30년 걸리거든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최근에 나오는 구글에서의 기술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얘로 정말 양자 암호를 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 양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지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내부적인 아주 경론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취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탈중앙화된 자산이다 보니까 이 얘네들이 모여서 이 양자컴에 대해서 으쌰으쌰 이렇게 갑시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쪽에서는 재단이 있죠.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재단에서 뭐 업그레이드도 계속하고 뭐 양자컴에 대한 대응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좀 괜찮지 않냐 했는데 결국 가격은 둘 다 그냥 다 그렇죠.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핑계고 그냥 크립토 겨울에 이제 들어간 데 따른 현상이지 않겠나.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그런 것 같고요. 유동성 자체는 사실 글로벌리 그냥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서로 뭐 선행 후행 관계로 해서 가격을 예측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잘 맞았다가 이번에 틀렸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그냥 뭐 4년 사이클 정도로 보고서 들어가는 게 뭐 이쪽 자산은 뭐 여전히 그 과거의 패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강달러 정책을 항상 지지한다 이렇게 말해서 시장이 좀 출렁했는데 네. 이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요? 재무부 장관은 베센트를 떠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약달러를 원합니다. 약달러를 원한다. 네. 근데 항상 강달러를 지지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잘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외우세요. 네, 제발. 네, 적을게요. 다음에 가서 시청자분들도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외우세요. 그냥 외워요. 네. 이건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뭐 재무부 장관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약달러를 원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자, 그런데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할 때나 하원 뭐 상원 청문회 할 때 우리는 강달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거는 달러의 가치가 강하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걸 원해요. 떨어지는 걸 원해.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걸 이 사람들이 원하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 그냥 약달러를 원해요. 단 거기서 말하는 강달러를 지지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러의 신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강달러를 얘기할 때 이건 신뢰도가 높은 통화를 얘기한다고 알아들어야지 그거를 달러의 밸류가 높다고 알아들으면은 완전히 미국의 행동을 정반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이거 심지어 펀드 매니저나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미국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태도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려요. 정답.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해요. 약한 걸 원해요. 단 달러의 가치가 너무 약하다 보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달러. 이걸 우리가 이제 달러의 패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외환보유고의 주요 통화로서 달러를 가지고 가려는 경향성. 왜냐하면 달러의 신뢰성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얘기한 그 옛날에 그 문우신 장관 때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라는 건 달러의 밸류가 아니라 달러의 신뢰도. 그럼 강달러라는 거는 밸류를 얘기할 때는 수치화되는데 네. 신뢰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라볼 때. 신뢰도라는 것은 이게 수치로 확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산출하는 어떤 대안 지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무역 결제, 혹은 외환 보유고 내에서의 달러의 비중. 그런데 외환 보유고 내에서의 달러의 비중은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뭐 저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아니까 가려서 보는데 이제 대중에게는 외환 보유고 내에서의 달러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래서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오해십니다. 실제로 외환 보유고 내에서 달러 비중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그런 점은 좀 가려드려야 되고, 다만 지금 글로벌리 미국이 이제 전후 체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에 대해서 신뢰도나 패권이 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죠. 물론 미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전략을 써야 되는가를 미국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뭐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무서운 이유는 비달러 국가들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런 점에서 미국 엘리트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위상이 약화된다, 혹은 패권이 약화된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과 달러 가치를 너무 결부시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화의 패권과 통화의 밸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너무 오해해서 그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좀 놀랍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이 비탈릭 뷰테린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옛날에 이더리움을 맨 처음 만들 때 이더리움을 달러처럼 많이들 이제 쓰게 하려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이더리움이나 달러의 패권은 강해지겠죠. 강해지죠. 밸류는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패권과 밸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패권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달러와 이더리움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떨어져요. 떨어져. 그럼 그 반대로 달러의 패권이 약화된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러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럼 미국 적자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무역 적자 줄고 있죠. 가뜩이나 관세 때리고 있으니까. 네. 그럼 달러가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패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달러의 밸류는 올라가요. 올라가요. 왜? 달러가 안 풀리니까 부족하니까 달러가 강해지단 말이에요. 흔한 건 싸지고 귀한 건 비싸지잖아요. 그 트리피네 딜레마라고 하죠. 이 트리피네 트래핀 딜레마라는 딜레마. 게 이제 그 모순을 얘기한 거죠. 달러의 패권이라는 건 달러를 많이 쓰도록 만드는 건데 달러가 풀리면 풀려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달러의 신뢰도가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중앙의 그 우리가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그 적정한 달러의 가치와 달러의 패권의 그 균형점이 있습니다. 이 균형점을 미묘하게 찾아가는 거고 이더리움이 이 균형점을 잘못 찾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되게 힘들었던 적이 한 3년 전, 4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비탈릭 뷰테린이 이게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너무 풀려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네. 그럼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군. 그래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되겠군 해서 자기네 이더리움 메인넷을 계속 갈아엎고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통화 시스템은 이미 저 같은 통화론자들은 옛날부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대중들한테 너무 잘못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의 일관된 태도, 약세를 원합니다. 가치가. 그러나 신뢰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이해하면 이 발언이 환율에 개입을 하겠다는 건가? 네. 뭐 이렇게 그래서 해석될 수가 정말 막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대응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어차피 그런 상황이면 약달러를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달러원 환율의 변화가 저희한테는 제일 궁금한 건데 네. 이게 엔화하고 네. 대만 달러하고의 영향이 상관관계가 크다면서요? 원화가 아무리 잘해도 엔과 타이완 달러, 특히 엔이 약세로 움직이면 원화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엔화의 흐름을 봐야겠는데 그걸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엔이 그 다카이치 총리 이후로 다카이치 트레이드 이 트레이드는 이제 아베 투니까 여자 아베 재정 많이 쓰고 재정 많이 써? 그러면은 엔은 쓰레기가 휴지 조각이 되겠네요. 그리고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 오르겠네요. 재정이 나빠질 테니까. 그게 다카이치 트레이드. 저는 이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다카이치 트레이드, 엔약, 일본 장기 금리 상승에 어마어마한 베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베팅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가 뭐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뭐 큰 나쁜 짓을 해서 무역 합상도 있긴 했지만 원화가 이렇게 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달러만 자꾸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엔을 추종을 하는 면이 이제 꽤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고요. 다카이치의 업무 추진력이 뭐 강해질 것 같다 이러면은 엔이 더 약해지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테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이게 오해예요. 왜냐면은 다카이치가 실제로 재정을 그렇게 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금까지 맨날 그런 소리를 매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정치인들의 행동을 봐야지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다만 시장의 그 단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8일이죠. 2월 8일에 일요일에 일본의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자민당이 현재 의석수가 대략 42%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이제 일본의 의석수를 퍼센트와 색깔로 나타낸 건데 지금 자민당이 지금 다수당이긴 하지만 과반을 못했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옛날에는 과반을 계속했죠. 그래서 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재 의회 해산하기 직전에 그 노란색의 일본 유신회하고 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신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의회를 해산하니까 뭐 연정이고 뭐고 그냥 다 망친 거잖아요. 그게 적이 된 거지. 유신회랑 적이 된 거고. 그래서 자민당 그리고 다카이치의 개인 생각은 단독 과반을 달성하겠다. 왜냐하면 총리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다카이치 지지율이 의회 해산하기 전에 75%, 뭐 20대에 한정해서 막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파격적인 행보와 굉장히 젊은 행보, 특히 약간 극우적인 경향을 이제 보이는 게 젊은 친구들한테 좀 젊은 이미지도 주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일본 선거를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의 지지율하고 당의 지지율하고 무관해요. 아무 관련이. 심지어 지지율이 높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리 경선할 때 고이즈미 신지로 된다고 다 생각했죠. 다카이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율은 고이즈미가 높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가 굉장히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있을 선거에서 만약에 자민당이 과반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N이 약해지겠죠. 그럼 원화도 약해지겠네요. 환율 오르겠죠. 다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재 일본의 정치 전문가들, 저도 그렇고 현상 유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현상 유지. 다카이치가 의회 해산한 다음에 바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다카이치 지지율이. 왜냐면은 총리가 임기 초에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카이치가 자민당 내 한 파벌이기 때문에 뭐 자민당 지지자들이 다 극우도 아니고, 극우는 당이 따로 있어요. 그 참정당이라고 하는 좀 소수당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다카이치 지지자들은 이 참정당을 지지합니다. 성향이 극우. 그래서 이번 선거는 변수가 많은데 저는 과반은 못할 것 같다. 근데 만약 과반을 이제 주말에 못한다, 그럼 아마 N이 바로 강세로 반응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월요일 날에 원화도 강세로 환율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일본의 선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선거하고 원화의 환율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그럼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에 이렇게 들썩이는 달러원 환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는 뭐예요? 직접적으로는 뭐 정부 쪽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환전을 해서 나가고 있다. 이게 수급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보시면 그 일본의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서학개미인데 일본은 이제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은 이제 성장률이 별로 안 나오겠군요. 성장은 미국이 나오잖아요. 미국 주식 하면은 많이 벌고 혁신도 일어나는 나라인데, 일본은 인구 구조도 안 좋고 애도 안 낳고, 어느 나라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한국인지 이게 똑같아요. 이럴 거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엔화는 쓰레기다. 휴지 조각 된다.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달러로 좀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힘을 많이 받으면서 한국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좀 계속 약세.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런 걸 환율을 공격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을 많이 쓰니까 원화가 이제 유동성 푼다. 재정 쓰면 유동성 불어서 이제 원화가 약세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거하고 환율은 그렇게 상관이 별로 이제 없다 말씀드리고, 일본에서도 그 재정을 많이 풀어서 엔화가 약세로 갈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돼요. 이게 일본의 GDP 대비 정부 적자거든요. 코로나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적자가 커지는 건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전화됐다는 얘기죠, 그동안.
물론 아니야 이제 다카이치가 이제 뭐 집권을 하면 이거 다시 나빠지면서 돈 많이 쓸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역사를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베 투 여자 아베 그럼 아베 때 어땠냐? 이 그림 잘 보시면 아베 집권기가 뭐 2013년 이후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까지 그때 그림이 위로 올라오죠. 네. 재정이 건전화됐죠. 단적인 예로 아베가 소비세를 2번이나 인상한 사람이에요. 소비세를. 근데 우리는 아베노믹스를 아베의 세 개의 화살, 통화약세, 정부의 지출, 기업들이 월급 올려주라. 이 세 개의 화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아무리 봐도 정부는 지출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자기 말과는 다르겠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팀장님 자꾸 말하시는 게 정치인의 말하고 네. 실제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를 구별해서 봐라. 완전히 행동과는 다릅니다. 이 말과 행동이. 심지어 아베는요. 그때 자민당 내에서의 지지 기반도 엄청 확고했고 지지자들도 많았고 자기 맘대로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했어. 그러면 다시 다카이치로 돌아와서 여자 아베 이분이 과연 아베도 안 하는 짓을 할까? 두 번째는 자민당 내에서 아베파들이 대규모로 지금 아웃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카이치의 지지 기반이 자민당 내에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재정이 뭐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때 잠깐 나빠진 게 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다시 이제 회복을 적자를 이제 줄이고 있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아 이제 적자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한다거나 뭐 환율이 이제 원화가 똥값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조금 가려들을 이제 필요가 이제 있지 않나. 금, 은, 뭐 주식 시장이 막 밸류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 밸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야. 울먹울먹 지금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뺨을 그냥 세게 때려버리면 그냥 눈물이 터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울먹울먹 하고 있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싸대기를 이렇게 때린 거죠. 저는 그래서 고용을 매우 둔화되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연준은 22,000건을 나쁘긴 한데 막 그렇다고 뭐 금리를 많이 내릴 만큼 망가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망가졌다고 봐요. 미국 해방의 날 4월 2일이었죠. 정확히 1년 후가 이제 4월 초 혹은 이제 3월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늘 관세 플러스 1년의 시차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다음 3월이에요.